스마트 용산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로봇과 또 창업에 관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2009년에 이 퓨처 로봇을 창업해서 국내 1세대 서비스 로봇의 리딩 업체입니다. 자, 퓨처 로봇 송세경 대표님께서 스마트 용산의 미래, 스마트 로봇 월드를 주제로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에서 이 창업에서 글로벌 사업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송세경 대표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퓨처로봇 송세경입니다. 이 글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가 용산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용용자의 산이잖아요. 산 위에 용이 있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용산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궤적 자체가 우리 역사인데 우리는 그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인데, 저 왼쪽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용산이 아까 이제 PC, 조립 PC로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용산이 커지고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데는 스마트폰 전달, 모바일 폰이 있었다고 하네요. 국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한 그런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넥스트 제품이 뭘까 했더니 제가 바로 서 있는 이곳에 로봇이 있습니다. 왜 로봇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로봇은 테크의 기본적인 철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차원 넘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리스펙트 받을 만한 그런 창의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가고 해서 이런 주제로 좀 갖고 왔고요. 좀 속도감 있게. 제가 또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인문학을 무척 좋아합니다. 문화인류학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주 긴 우주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특정 순간에 특정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나요? 부르셔서 왔겠죠. 왜 불렀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것 찾아보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그 당시 모를 뿐이죠. 한국에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속칭 한류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는요, 창조적이고 우리 뿌리 안에서 흥 같은 게 있어요. 해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당화하고 뿌리를 잘 찾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걸 해서 그렇죠, 박수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를 해요. 2006년에 삼성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창조를 해야 된다. 즉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누구도 안 해본 걸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천부경에 나옵니다. 운삼사성이라고요. 3번의 움직인 다음에 사를 이룬다라는 게 있어요. 사는요, 완전이에요. 다이버전스 다음에 아십니까? 지금 컨버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거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건 암홀해서 웬만한 노력으로 풀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부분을 가지고 글로벌 사업들을 이끌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공간이 만나는 거고요. 이거는 변화고요. 그걸 하는 머신이고요. 그리고 어떤 집합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대안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이 빅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함께 융화를 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그걸 아직 푼 곳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가. 그게 뭐냐? 다시 얘기하자면 로봇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몸은 공간 속에 살죠. 우리 뇌는 시간 속에 삽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앞뒤가 다 보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공간 속에 살지만 머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근데 그 관계는 인간에서 이 세 가지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술적으로 풀기 위한 연결체가 지능형 로봇인 거고요.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풀고 있는 사람이 저 세계적으로 다 다녀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하죠, 5G.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질. 그 질은 뭐냐면 소셜입니다. 소셜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개인 데이터가 이롭게 쓰이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것을 하는 AI,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소셜 AI라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8월 달에 있었던 이거 전자랜드랑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용산을 신유통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그러니까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는 컨트리뷰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근데 산업화에서 좀 더 내려가게 들어오면 이 산업화를 견인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1, 2, 3차. 기술이 견인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그렇게 했죠. 이동입니다. 물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어요. 계산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통신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업화를 견인. 그 다음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뭘까요? 생각하면 로봇이죠. 로봇밖에 없는. 근데 로봇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만 바꾸면 돼.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형 로봇이고요. 로봇은 20년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산업화를 이끌었죠. 그러면서 우린 얘기를 했어요. 인텔리전트 로봇이 등장을 할 텐데 언제 등장할까? 2020년 했어요. 먼 미래였어요. 20년 전, 10년 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이, 근데 최근 4, 5년 전만 해도 뭔 소리야 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AI가 등장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걱정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로봇으로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희망을 만들었어요. 아톰을 만들고 마징가 제트. 아이들에게 희망, 마징가 제트 산업화의 자신감. 한국은 카피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넣었죠. 그리고 서양은 어떻게 했냐? 이 로봇이라는 것을 영화화했습니다. 대박을 다쳤죠. 로봇은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없습니다. 끝없이 로봇으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상상이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로봇 써보면서 내가 알던 로봇이 이건데 하더니 청소 로봇 보고 한 20년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더니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막대한 투자로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10년 전에 그린 겁니다. 언젠가 크로스오버가 생길 텐데 한 20년, 30년 될까? 언제 생겼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생겨.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생겨버렸는데. 언제 생겼냐면 알파고 2016년이었어요. 구글이 왜 한국에다가 수를 뒀을까요? 왜 뒀을까요? 바둑판이 많아요, 전 세계에. 왜 한국에다 뒀을까요? 왜 바둑을 선택했을까요? 제한된 공간에서 AI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수를 잘 둔 거죠. 대마를 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크로스오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렇게 산업화를 견인하면서 IoT와 AI를 결합해서 이제 로봇이 우리 생활 주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가 다 대세가 됐죠. 우리 다 그런 디바이스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산업이 됐고 우리가 신규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자, 알파고 우리가 이세돌이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는 잔해 운해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운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각이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건데 컴퓨터는요 장기 기억이 돼요. 한 번 인식하면 얼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우리는 까먹어야 돼요. 어려운 기억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산 잘 못해요. 그래서 잔해 잠깐 쓰고 7개 이상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7개 갔다 8개까지 맥스야. 그 이상은 우리 기억 잘 못해요. 청크라고 뇌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 경기를 그래서 알파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포크레인하고 삽질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크레인하고 삽질이라 생각.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기가 잘하는 겁니다. 또 잘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잘하는 건 인간이 못하고 인간이 잘하는 거 로봇이 잘 못합니다. 이 영역을 이제 나누고 받아들이고 걔네들을 쓰면 돼요. 그리고 로봇 윤리,
로봇 인권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토론되고 있거든요. 멀지 않아서 로봇을요 우리가 함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어나더 캠페니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걸 한국에서 먼저 수용을 한다. 그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사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욘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과 철학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영역은 로봇이 잘하는 거고 오른쪽 영역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뇌는 사람이 잘합니다. 좌뇌는 로봇과 AI가 잘하는 거죠. 영역을 나눠서 우리는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요. 이게 재미난 겁니다. 로봇은 정의가 그냥 노동이고 노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역사는 항상 노동을 누군가는 했어야 됐다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 근데 앞으로 세상 4차 산업혁명은 평등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플랫한 세상이, 초연결 세상이.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암울한 역사. 그렇죠? 우리가 이걸 늦게 가지고 또 산업화를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했냐? 로봇이 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이 하고 있는 일을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거를 수용을 못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은 노동을 대체한 거죠. 산업화를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 노동입니다. 우리 뇌가 3층이 있어요. 하나는 생존 영역,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성과 감성이에요. 우리는요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웃는 거예요. 싫은 사람 곁에 있는 거 사람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는 건데 이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 영역을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 공간 내에 이런 서비스 로봇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는 휴먼 로봇 인터액션이라는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노동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반복된 것만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알아서 AI가 한다.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AI는 정해진 룰 안에서 하는 겁니다. 룰이 새로우면 학습하고 그걸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순 암기를 우리가 많이 해서 산업화 시대에 이런 인재 이제 필요가 없어요. 기업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네이버에 찾으면 되고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학의 경쟁자가 구글입니다. 그냥 구글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 거죠. 육체 노동, 서비스 노동, 지식 노동은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CES에 그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 초 CES였어요. 3년 전에는 거의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근데 올해 CES에는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생활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긴 다 약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건데 평창에서 로봇이 갔던 거 아실 겁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로봇 R&D에 투자를 했는데요. 거기에 잘못된 게 있어요. 산업 기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올라갈 때는 붐업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계곡이면 내부 경쟁에서 살아있는 기업들이 기술들이면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밀어야 되는데 기술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았고 뒷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 대비 수성해서 기술이 올라가거나 기업이 살거나 상용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업 기술이 되게 위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중에 구동이 가능하고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11종을 선정을 한 거죠. 안타깝죠. 투자 금액이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상용화된 기술마저도 무척 잘못. 이건 전주기적 그런 투자나 어떤 리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11종 로봇이 갔고 저희가 30대가 갔었고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개념이 디젤 로고였어요. 감성을 넣습니다. 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웰컴해주고 놀아주고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나름 좀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딥러닝, 그 다음에 좌뇌, 우뇌가 생겼어요. 컴퓨터는 좌뇌인데 우뇌에 해당되는 CPU, GPU, 그래픽으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연결, 데이터는 연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능 기술로는 인지 기술이 등장을 했고 사람 인식을 99%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생겼어요.
룰이 없는데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규칙이 없는데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추정할 수 있어요. 추론 기술. 상대적으로 얘가 나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그걸 기반으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런 AI와 로봇이 결합한 비즈니스가 디벨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이제 스마트 머신 세대가 도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주변의 사물은 다 로봇 형태로 바뀔 거예요. 로봇만 건물도 로봇인 거예요. 자동차도 로봇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컴퓨터는 미국에서 했잖아요. 한국에선 저는 로봇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제안을 제가 해보는데 스마트 디바이스는 오늘 얘기한 테크하고 같은 얘기죠. IT, 아트, UX 근데 휴머니즘 강조하잖아요. 그쵸? 20대 인도를 갔다 왔어요. 채식주의자였고 저는 창업한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에서 이거는 먼저 해야 돼요. 이 침발로 나야 돼요. 전 세계 전시회에 로봇 들고 누가 제일 먼저 갔겠습니까? 전 세계 전시회 제가 다 다녔습니다. 전 세계 이파, 자이텍스, CES, MWC 누가 갔는지 제가 갔습니다. 네. 누구도 이 크레딧은 이 레퍼런스는 지울 수가 없어요.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알렸어요. 제일 먼저 팔았습니다. 네. 그건 레코드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 홍익인간 이해 세계 이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대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우린 초연결 세상 이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로움을 주는 사람의 영향력이 가장 높아요. 이미 홍익인간 이해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인류가 그렇게 그 지향점을 가고 있는데 한국이 글로벌하게 보기에도 지성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여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안 바뀌어요. 지식은 바뀌지만. 저는 그런 토론들이 이런 장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런 가치 있는 제안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이렇게 세상의 편리를 제공을 했다면 이게 테크입니다. 테크 용어랑 딱 맞는 분이죠. 저도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이 좋은 가치가 옳고 괜찮다라는 걸 먼저 좀 알리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 그 사업을 했더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섰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도래한 이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테크플러스 용산을 꾸며주신 두 분의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지식과 또 생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왜 이런 지금의 모습, 어려움을 갖게 됐는지를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용산 전자상가의 현 주소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용산 전자상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이 이제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였는데요. 이제는 매출이 자체가 이제 4조 밑으로 내려가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조립용 PC가 워낙 이제 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유통망이 힘을 얻으면서 용산 전자상가가 좀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연구 과제입니다. 네, 그렇죠.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용산 전자상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주체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님께 이제 용산 도시재생에 관해서 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도 사실 요 근처에 살아요. 집도 근처인데 저희 키아트는 이제 두 가지 크게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산업들을 지역을 육성하는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권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낭비 공학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는데 새로운 걸 뭔가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그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것도 찾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 또 그러한 직무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아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도 커지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강연을 해주셨던 두 분께도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구체적인 이 용산 전자상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강연을 통해서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변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또 창업자, 용산 상인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먼저 권창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결국엔 도시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용산 하면 뭔가 랜드마크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정말 굉장히 매력이 있고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집산할 수 있는 같이 모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직주 근접. 직장하고 삶이 같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리적인 공간은 지금은 이제 전철이나 KTX 같은 게 다 들어와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용산의 결절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든 직장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 또 이미지상으로 멀리 있다 생각하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의 용산,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만 요거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이 있는 도시 그리고 직주 근접의 도시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연사분들에게 좀 궁금한 질문도 받아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한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되겠네요. 그 두 가지가. 예,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를 송세경 대표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 분야로 넘어가서 창업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용산과 관련해서요.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무지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겪으셨잖아요. 용산이. 그렇죠? 변화, 지금도 좀 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키아트나 국가에서 해야 될 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카피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플랫폼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용산 자체가 플랫폼이고 이미 원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분들은 용산의 역사 속에서 답을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 이 건물 자체도 역사고요. 이 컨텐츠거든요. 그걸 버리기보단 그 안에서 가치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들을 문화로 좀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용산을 아까 조립 PC가 성공의 요인이었으면, 그때는 PC가 중요하고 싸고 원하는 성능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조립 PC가 대세였던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을 다들 좋아해요. 제가 로봇을 해서 그렇지만 조립 로봇 같은 거 용산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창업이나 AI나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창업자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용산의 랜드마크를 로봇으로 좀 글로벌하게 좀 세게 한번 하시고 관광 특구로 한번 해보시면 기술과 문화와 그리고 인간 같이 버무려지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테크 플러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활력이 넘치고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한 용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